안녕하세요. 운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춘추시대 때 있었던 일로 탄생을 한 사자성어인데요. 과거 은혜를 입은 딸 대신 보은을 하기 위해 죽은 노인이 나타나 풀밭에 풀을 묶어 위기의 순간에 쫓기던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보답을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종종 내가 남들에게 베푼 건 잘 기억을 하지만 받은 건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곤 하죠.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내게 살아갈 힘을 주는 은혜는 정말 저 사자성어처럼 죽어서도, 아니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갚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겨울 그런 은혜에 보답할 만한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던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갚아야 하는 은혜라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는 정말 죽고 환생을 해서 갚아야 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아버지란 인간에게는 오히려 제가 그 인간에게 사과든 눈물이든 받아야 할 게 많습니다. 아버지, 남들은 이 세 글자의 단어를 입에 올리면 애틋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속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오로지 상처만 입힌 인간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어요. 어쩌면 그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 기억은 흐릿하거든요. 제가 처음 아버지에게 맞았던 건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실 구석으로 몰아서 발길질을 했을 때 그 사이에 껴들었다가 건방진 놈이란 소리와 함께 뺨을 맞았을 때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체구가 작아서 반에서도 앞에 앉았었는데, 그러니 몸 차이가 몇 배는 나는 아버지에게 맞았을 때 바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부여잡고 우셨는데, 그걸 본 아버지는 때릴 맛이 떨어진다라며 어머니 가방에 든 돈을 챙겨 밖으로 나갔죠.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밤늦게 10시가 되는 시간에 장사를 접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늘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늦은 시간 혼자 집에 오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마중을 나간 게 아니라, 무슨 맹금류 마냥 들어오는 어머니가 그날 번 돈을 잡아채서 술 사 먹거나 노름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버리길 바랐습니다. 아니면 저희를 버리고 어머니 혼자 도망가길 바랬어요. 아버지에게 뺨을 수십 대를 맞다가 청력까지 손실하신 어머니가 언젠가 아버지 손에 돌아가실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제 분노와 원망은 이미 중학교에 올라가기도 전에 극에 치달았고, 늦은 밤 잠에 들기 전에 녹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장판에 쩍쩍 달라붙는 발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숨죽여야 했던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이내 "넌 서방에 왔는데 잠이 오냐? 이 버러지 같은 거사?" 라는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어머니를 향한 폭력. 저는 이렇게 피가 마르는 지옥으로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몰아넣은 아버지가 부디 자다가 숨을 거두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객사를 하길, 저를 때릴 때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셨죠. "두연아, 그래도 네 아버지잖니." 나이가 들어서도 솔직히 그 당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망가진 게 다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번듯하게 살다가 본인 잘못으로 파면당한 뒤 그 울분을 가족에게 푸는 인간에게 왜 우리 엄마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불지옥 같은 일상을 산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에게 맞고 사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더군요.
중학교 때는 솔직히 집을 나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어린 동생이 나마저도 없으면 언젠가 9시 뉴스에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았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 손으로 막았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대항을 한 이후로는 그전보다는 좀 살기 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일주일에 3일 4일씩 집을 비웠다가 또 술에 취해 기어들어와서 집을 무슨 여관 정도로 사용을 했어요. 저희에겐 차라리 잘된 일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그저 빨리 돈을 벌 생각밖에 없어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돈을 벌었던 목표는 다른 집을 구해서 저와 동생, 어머니만 이사를 가고 아버지를 원래 살던 집에 혼자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다니던 생산직 공장이 멀긴 했지만 저 없을 때 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할까 걱정이 돼서 집에서 출근을 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못한 거, 어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제게도 여동생에게도 지게 한 거, 그리고 공부를 못하지 않았던 저를 대학에 보내지 않은 걸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공장에 취업을 해 돈을 번 건 제 선택이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도 어머니께서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한 게 아쉬워서 동생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제가 번 돈으로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제 아쉬움을 달랜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에 가서 공장에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산직으로 일한 지 3년 차 정도 됐을 때 그 공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같은 시기에 들어왔던 아르바이트생들 중 가장 성실하고 일을 잘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둘 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었고 근무 시간 전에 시간이 남아 공장 뒤 공터에서 길고양이들 먹이도 같이 챙겨주고 무료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가까워져서 연인이 됐어요. 아내가 공장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후로도 저희는 쭉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오래 했는데 만난 지 5년 만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20대 때부터 쭉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었던 터라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어둑하기만 했던 제 인생의 빛이자 희망이었지만 그만큼 아내의 가족들을 만난 것도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은 평생 아버지가 있음에도 아버지 존재의 참 의미를 몰랐던 제게 그 의미를 처음으로 알려주신 어른이셨죠. 장인어른은 보리굴비집을 운영하셨는데 웃는 얼굴이 참 푸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죠.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잔뜩 얼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보고 제 무릎을 툭툭 두들겨 주시며 떨 거 없어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진짜 등을 빳빳하게 만들던 긴장이 훅 하고 풀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장인어른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영향인지 저는 늘 아버지 연배의 아저씨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애를 먹었거든요. 특히나 장인어른은 정말 스스럼 없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결혼 전부터 자주 얼굴을 보자고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지혜를 통해서라도 뭐든 말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집은 보증금이나 자금이 없다고 좁고 낡은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어른에게서 무조건적인 친절과 도움을 받아본 적 없던 제게 그저 처음 접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아내가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제게 주지 않던 배려와 관심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인 제게 베풀어 주시는 장인어른을 보며 만약 나도 저런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속이 울렁거렸던 거예요. 그 나이에 아내를 질투한다는 게 부끄럽고 어린 시절부터 있던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존재가 필요 없었고 또 저 스스로가 동생과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었기에 더 그랬었나 봅니다. 저를 작게 만드는 장인어른의 친절을 제가 더 이상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결혼을 2달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몇 년간 수분이라곤 술밖에 섭취하지 않은 사람의 간이 나만 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무시하고 뻗대던 아버지는 간암에 걸려 5개월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게 불효자라고 후레자식이라고 돌을 던져도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셨을 때 비로소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자유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의 폭력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늘 과거 아버지가 했던 무자비한 짓들은 저희 가족을 항상 올가매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큰 소리에 유난히 예민하고 누가 언성만 높아져도 심장이 쿵쿵 뛰면서 불안해하는 거, 어머니 한쪽 귀가 소리를 못 듣는 거,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과 같은 어른의 친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 모두 다 아버지의 폭력이 지나간 남은 가족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자네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장례도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연고자로 어디서 거름이 돼서 썩든 묻히든 불타든 그저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족에게서 없던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책임지셨어요. 저로서는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르길 원하셨어요. 저희에게는 참석하지 않아도 이해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동생도 그 인간 장례식을 홀로 지키시게 할 수 없어서 허울뿐인 상주 완장을 차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저도 동생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가정사에 대해 알고 있던 아내는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곤 했고요. 인간성만큼이나 개첩 아닌 인간관계를 갖고 있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좀 놀랐던 건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남까지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주셨던 건데 가족이 될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 전이기도 했고 또 제가 아내를 통해 혹시라도 찾아오실 필요 없다고 정말 괜찮고 마음만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거든요. 그럼에도 찾아와서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장인어른은 저희 어머니께도 두연이 같은 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곁을 지킬 만큼 든든하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꽤 오래 아버지 장례식에서 자리를 잡고 계셔주셨는데 아마 다른 장례식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횡한 모습에 더 빨리 일어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감사해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곁에 앉아서 장인어른 술도 따라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째 강서방에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아버지 장례식에 완장찬 상주가 눈물 하나 안 흘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장모님께서 원래 좀 말을 막 던지세요. 정말 순수하게 남이 듣고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던지고 보는 타입 아시나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장인어른보다 7살 연하셔서 당시 50대 후반이셨는데 약간 어른임에도 철이 덜 들고 남이 듣고 기분 상하는 것보다 당장 본인 호기심이 먼저인 지극히 배려가 부족한 분이셨죠.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뭐 공장에 계속 다닐 거냐, 좀 더 나은 일 할 생각 없냐 대놓고 물어보셔서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장모님의 말에 옆에 있던 아내도 엄마하고 놀라서 부르고 처남도 눈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매형이 잠도 못 자고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데
장모님은 개의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 돌아가신 네 아버지랑 사이가 나빴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 장례식에서 장남이 눈물도 안 흘리는 게 신기해서 그러지. 솔직히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겪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않은 거면 미처 생각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막연하게 아내에게서 저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을 들은 장모님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뿌리가 깊어서 아버지 죽음에 눈물도 흘리지 않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뭐, 살아온 환경이 각자 다른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남의 가정사에는 그렇게 쉽게 입을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가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그런 장모님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가슴에 푹 박혀서, 그래, 불효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 탁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당신. 눈물이 흐르든 말든 당신은 지금 두현이가 무슨 심정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눈물을 꼭 흘려야만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사는 집들 제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모르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겪은 일보다 많은데 우물안 개구리 돼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솔직히 저도 상주복 입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속으로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사람 새끼도 아닌 거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장모님의 말을 듣고 커졌다가 장인어른의 이해심 깊은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은 그날 저녁 늦게 댁으로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은 좀 더 있겠다고 하시고 남아서 아침까지 계셔주셨거든요. 그때 사람 얼마 없는 장례식장에서 근근히 오던 조문객도 끊기고 어머니와 동생은 옆에 작은 방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있을 때 저는 장인어른과 마주보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까 제게 해주신 말이 정말 위로가 됐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긴장이 좀 풀린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선지 쉬기가 훅 돌더라고요. 장인어른, 사실 제가 장인어른을 정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데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는다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요. 제가 뭘 하든 욕하고 주먹질밖에 받아보고 자라지 못해서 장인어른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게 생소해서 그래서 어색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 위에서 장모님께 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웠고요. 절 이렇게나 이해해주시는 분을 내가 밀어내고 있었구나 하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못나고 덜 자란 사위라서요. 강서방, 자네가 미안하도 할 게 뭐가 있나. 사람이 부모에게 입은 상처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내가 잘 아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돼. 그러니까 괜한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래도 부모라고, 그래도 낳아줬다는 생각하지도 말어. 너 할 만큼 했다. 그 어린 시절 어머니하고 네 동생 버리고 집 나오지 않고 이렇게 꿋꿋이 버텼던 거 하나만으로 너 충분히 잘 살고 네 어머니에게 훌륭한 아들이니까 떠난 네 아버지 망령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가족들하고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란 말이야. 장인어른은 제게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가 해주실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란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고 또 조금 더 젊고 어렸을 때 들었으면 진짜 내 인생이 조금 바뀔지 몰랐었겠다 싶은 그런 말들을 말입니다. 장인어른의 말이 맞았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버리고 싶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아버지 장례식과 함께 정리를 하고 무사히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고 비로소 자유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니가 인생에서 힘든 날보다 즐거웠던 날이 더 많았다는 기억을 가져갈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통받으며 사신 만큼 자식인 제가 보상을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온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겸 적금까지 따로 모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작은 가게를 차려드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해에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거든요. 젊었을 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에너지를 다 당겨 써서 그런지 늘 잔병치레가 많긴 하셨는데 저도 어머니와 이별이 이리 빠르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머니께서 통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원래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좀 높게 나오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문제로 통풍이 오고 만 거죠. 어머니는 바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입원하신 후에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요산이 신장에 축적이 되면서 신장 기능까지 나빠져 만성 신부전까지 오고 혈압까지 높아져 매일매일이 고비였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서 가족분들이 모두 오셔야 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제가 대신 죽고 싶었어요. 치료를 했음에도 심한 합병증 때문에 어떻게 손서 볼 것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던 어머니는 다행히 저와 동생을 기다려주셨고 아내가 장인어른께도 연락을 해서 장인어른도 저희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통풍 때문에 언어마비 증상도 있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입을 움직여서 저희 남매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엄마는 우리 두연이랑 세연이 없으면 못 살았어. 고마워,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엄마가 참 사랑해. 불쌍한 우리 어머니,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오래 누렸어야 했던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도 저와 동생은 계속해서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시죠?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엄마. 마치 잠드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을 때 동생은 어머니께 안겨 펑펑 울었고 저는 차마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 않는 어머니를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뒤돌아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울 때 뒤에 서 계시던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둥켜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키는 작으신데 손발이 무척 크세요. 손과 손가락 두께도 두툼해서 잘못 보면 정말 곰 앞발바닥 같은데 그 큰 손으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선 제게 큰 힘이 돼주셨네요. 이뿐만 아니라 장인어른께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은혜를 줬었는데 정말 저를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신다고 느꼈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제 동생이 결혼을 할 때였어요. 저는 물론 제가 혼주석에 앉고 동생의 행진에도 제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먼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직접 혼주석에 앉아도 되겠냐고 말이죠. 물론 제 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절이면 종종 제 처가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장인어른께서 사돈처녀 바쁘지 않으면 올 때 데려오라고 하셔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럼 30 넘은 제 동생에게 용돈도 주시고 회사는 힘들지 않냐고 너무 힘들고 혹시 적성에 안 맞으면 말하라고 본인 식당에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해주셨고요. 저를 아들 같은 사위로 생각하는 만큼 제 동생도 챙기시려는 마음은 알고 아내도 제 동생만 괜찮다고 하면 좋은 생각 같다고 했지만 염치 없게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장인어른 옆에 계시던 장모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그 소리야? 난 싫다니까.
내가 왜 내 딸도 아니네 결혼식 혼주석을 채우고 있어. 아, 당신이 싫으면 간도. 나만 가서 앉을 테니까. 두연이는 동생 결혼식 사회보라고 하고 내가 세연이 손잡고 행진하고 혼주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기겁을 해? 아이고 참 오지랖도 넓소. 분명 강서방 고아인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올 텐데 혼주석에 당신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냐고 신부 아버지 죽었던 거 아니냐 말 나올 텐데 당신은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는 사람이 뭐라 하건 말건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도리 한다는 건데. 두연아, 네 장모 말을 흘려듣고 세연이한테 가서 물어봐. 혹시 괜찮다면 내가 아버지 역할 대신 할 생각 충분히 있다고. 들어보니 이미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 얘기로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나 보더라고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배려가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점이 제 결혼 생활 10년 동안 장모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죠. 장모님은 좀 피가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면 선을 그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처남의 아내에게도 그러셨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칭할 때도 사부인이나 사돈 어른보다는 네 어머니, 네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차마 먼저 다가갈 수 없게도 말을 틱틱 잘 내뱉으셨고요. 웃긴 건 명절이든 생일이든 뭔가 받아야 할 때는 그리 가족처럼 성의 표현을 하라 요구하셨다는 거네요. 그런 장모님의 거친 반대에도 무릅쓰고 장인어른께서는 제 동생 결혼식에 동생 손을 잡고 입장을 하셨고 또 혼주석에 앉아서 인사를 올리는 동생과 매제를 한 번씩 꼭 안아주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참석하겠다 하시긴 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고 안 오셨죠. 말은 몸이 안 좋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장인어른께서 제 동생에게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주셨던 3천만 원 때문에 골이 나서 아예 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으셔도 참 제가 장인어른께 갚아야 할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만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걸 다 갖기에는 제가 참 못난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채감이 있었고 더 열심히 살아 성공을 해서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아내에게도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째 사람 일이라는 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더군요. 마흔이 됐을 때 모아놨던 돈으로 창업을 했어요. 작게 술집 겸 식당을 열었는데 참 인생은 타이밍이라더니 문을 열고 1년도 안 돼서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그 시국의 영향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한심함에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이리 참혹한 실패를 겪은 게 처음이니 더 충격이었죠. 아내는 본인이 회사에 다니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아직 인생 다 망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아내에게도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죄송했어요. 보리굴비집은 몇십 년간 꾸준히 운영해 오신 장인어른께서 이런저런 노하우 비법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망했으니 제가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왜 제 친구들이 부모님을 실망시켰을 때 쥐구멍에 숨고 싶고 죄송함에 몸들 바를 몰랐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장인어른의 연락도 피할 만큼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저를 보듬어 주기보단 따끔히 야단을 치셨어요. 식당 문 닫고 나서 잠시 제 일상은 집에서 첫째 학교 보내고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장인어른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실패 한 번 했다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 연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식당에서라도 뭐든 일할 수 있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너 당장 애가 둘인데 이러고 있을 거냐고 처음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실패로 나태해진 제게 필요한 따끔하고 큰 울림이었죠. 정말 저는 그날부로 장인어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서빙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석 달간 일하다가 친구의 택시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국가 자격증은 운전면허뿐인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바로 기회를 잡았어요. 좁은 차 안에서 많게는 하루 10시간을 화장실도 참고 때로 차 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내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실패를 했던 제가 내 가족을 책임질 일을 구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또 날이 좋은 날 한강변을 따라 끝이 없는 드라이브를 하고 마감하고 퇴근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다리를 건너는 게 어느새 제 인생의 낙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꼬박 택시기사로 일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사람을 손님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집이 인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산이라고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탈 때 말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니 왜 이사 가기 전 집으로 왔냐고 따지는 손님도 있었죠. 차 안에서 싸우는 커플이나 무리도 많았고, 대뜸 이 일하면 얼마 버냐, 하루에 10만 원은 버냐고 시비를 거는 새파랗게 어린 건방진 손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 어느 날, 그날 만났던 손님은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영원히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원래 장인어른과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장모님께서 아내 큰이모 댁에서 자고 온다고 하셔서 장인어른이 혼자 계셨는데, 아내가 그럼 장인어른을 모셔오든 외식을 하든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 약속이 취소되고 저도 일정보다 더 일을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죠. 영등포에서 손님 한 분 내려드리고 역 앞에서 손님 한 분 태워서 신도림에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한 바퀴 쭉 돌다가 근처 술집 골목에서 콜이 들어와서 이것만 받고 마감해야겠다 했습니다. 콜을 부른 곳은 술집 골목에서 큰 길로 나와 있는 첫 번째 신호등 근처였고, 인도 쪽으로 차를 몰아서 콜을 부른 것 같은 손님을 찾고 있는데 저 앞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서로 엉켜붙어 있는 여자와 남자가 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아줌마와 아저씨였죠. 너무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저 사람들이 불렀나 했는데 제 택시가 가까워지니 그 두 사람도 저를 가리키면서 뭐라 뭐라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듣기에는 코를 부를 때 받은 제 차 번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딱 보기에도 거동을 못해서 서로에게 기대 있을 만큼 취해 있어서 마지막 영업이 힘들겠구나 하고 근처에 차를 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길이든 어디든 마스크를 꼭 꼈었잖아요. 좁은 차 안에서 일하는 만큼 저도 늘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차에 타는 손님들은 술에 취해서인지 끼고 있지 않더라고요. 차에 타기 전부터 마스크를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타면 꼭 마스크를 꺼내 쓰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라? 두 사람이 제 차에 타기 위해 가까이 오는 순간 저는 마스크고 뭐고 다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처음 보는 아저씨 품에 거의 안기다시피 해서 제 택시에 타는 사람의 얼굴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거든요. 평소에도 워낙 화장을 좀 진하게 하셨는데 그날따라 더 알록달록 휘황찬란했고 술 취해 눈도 살짝 풀려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잊고 놀라서 바로 정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룸미러로 다시 한번 뒤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죠.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네. 아휴, 아우, 추웠어. 아저씨, 우리 자기가 춥다고 하잖아요. 빨리 히터 좀 올리고, 그 어디냐. 아, 종로로 빨리 출발. 오라이, 오라이.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를 우리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들으니 그 사람은 틀림없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밤이라서 차 안이 어둡고 제가 마스크를 끼고 술에 취한 탓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장모님은 그 옆에 앉은 아저씨에게 팔짱을 끼고 갖은 애교를 피우며 떠들고 있었어요. 오늘 먹은 간장새우가 맛있었는데
다음에 또 오자는 둥,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둥. 저는 그 짧은 순간 등줄기에서 삐질삐질 땀이 흐를 정도로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늘 아내 큰이모 댁에 간다고 하신 장모님이 여기 계시고 아예 서로 몸을 바싹 붙이고 자기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해 보이는 저 아저씨는 대체 누구인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몰래 바람을 피우신 겁니다. 일단 출발은 했는데 종로로 운전을 하는 동안 이 차를 아내가 있는 제 집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장인어른 댁으로 향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일단 종로에 내려준 다음에 아내를 만나 상의를 해야 하는지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죠. 운전을 하면서도 수시로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는데 제 같은 히터 때문에 노곤노곤해진 건지 아니면 술 기운에 잠이 든 건지 주정뱅이 둘이서 서로 사이좋게 고개를 포개고 작게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머리 꼭대기에 열이 확 몰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댁에서 혼자 계시는데 장모님은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처음 보는 아저씨와 사이좋게 잠들어 있다는 게 숨이 막힐 정도로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뒤에 탄 두 사람이 아직 자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잠시 갓길에 차를 댄 뒤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장모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시냐고요. 1분도 안 돼서 장인어른께 지혜 큰이모 집에 갔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방금 신도림에서 장모님을 태웠는데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로로 간다는데 장인어른께서 원하시면 바로 장인어른 댁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아니면 종로에 내려준 뒤에 저 혼자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전화를 하지 않을까 했지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5분 정도 있다가 장인어른이 본인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 지체할 새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는 것 같았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서 저 멀리 이미 마중을 나와 계시는 장인어른의 꼿꼿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정을 저지른 두 사람이 탄 제 차가 장인어른 앞에 당도했을 때 저는 차 안에 라이트를 켜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두 사람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도착했습니다. 손님, 내리세요. 두어 번 이제 내리시라고 깨시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니 사이좋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이 눈을 떴어요. 처지도 모르고 푹 잔 건지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한 뒤 눈을 끔뻑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 아파트잖아. 기사 양반,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요? 분명 종로로 가자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혹시 내가 자다가 집 주소 불렀어? 헉, 여보? 차 밖을 둘러보다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건지 당황하던 장모님은 이내 창문 밖 문지기처럼 서 있는 장인어른을 발견하고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정면을 응시하고 곁눈질로 살펴보고 있었고요. 장모님이 더 이상 뭐라 하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인어른이 먼저 아저씨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려 곤두박질 치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군데 갑자기. 바닥에 나동그라진 아저씨가 내는 죽는 소리와 장인어른께 머리채를 붙잡혀 차에서 끌어내려지는 장모님. 제 택시 안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저놈이랑 술을 얼마나 퍼마셨으면 사위 택시에 타서 집에 오는데도 모르고 있어. 제정신이야? 나이 60 넘어서 딴 남자랑 바람이 날 기분이 들어? 드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장인어른은 장모님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그 밤에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장모님의 비명과
짝 하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때리는 모습을 본 저도 놀라고 그 아저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다가 후다닥 하고 도망을 쳤는데 저는 그 아저씨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장모님 머리채를 다시 잡고 아파트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갔고 저는 쥐새끼 마냥 도망치는 아저씨를 버리고 혹시 정말 무슨 일이 날까 장인어른을 쫓아갔어요. 그때 그 긴박한 순간을 다시 머릿속에 그리니 지금도 숨이 가빠오는 것 같네요. 장모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손을 싹싹 모아 비는데 장인어른은 아무 미동이 없으셨고 댁에 도착을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실 바닥에 장모님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빼앗아든 장모님 가방에서 장모님 휴대폰 가방을 뺏어 드셨고요.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든? 분명 식당 시작할 때도 우리 둘이 같이 하자고 하더니 너 식당 나와서 카운터라도 본 게 10손가락에 꼽혀. 근데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어? 없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입 다물어. 그리고 매번 애들한테 정 떨어지게 생각 없이 말 툭툭 던지는 것도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애들 상처받는다 했어도 안 고쳐지는 네 그 듣기도 싫은 말투.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큰 소리 낸 적 있어? 그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알고 결혼했으니 내가 감수해야지 했는데 이젠 뭐 바람을 피워? 네가 사람이야? 너 애들한테 쪽팔리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내 자식들 불륜이나 저지르는 애미 둔 불쌍한 자식들로 만드냐고. 왜 애들한테 날 엄마한테 배신당한 비참한 애비로 만드냔 말이야. 장모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그걸 모른 척한 채 옷장에서 장모님 옷을 한아름 끌고 와서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자식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옷들이 이거냐고 하시면서 무작위로 가위질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렇게 가위질을 하다 장인어른이 다치실까봐 겨우 그걸 말렸습니다. 아까 그놈 누구야? 어디서 만났고 얼마나 더럽게 만난 거야? 생각 잘하고 바른 대로 말해. 지금 네 휴대폰 나한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토시 하나 빼먹을 생각하지 마. 장모님은 우물쭈물 하다가 2달 전에 나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이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술만 마신 게 다라고 진짜 심각한 관계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아 장모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하셨고 그 안에서 장모님이 그 아저씨와 찍은 사진, 나눈 문자 내역을 다 확인하셨어요. 두연아, 이거 여기 이 화면 찍어서 저장하는 방법 좀 알려줘라. 제게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장인어른은 제가 장모님 휴대폰 속 그 아저씨와 나눈 문자 내역을 캡처해 드리자마자 2 사람이 찍은 사진들과 함께 장모님 동창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모두 올리셨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돼. 그거 보내면 나 어떻게 하라고. 내 체면은 어떻게 하라고. 장모님은 그 순간 본인 잘못도 까맣게 잊은 건지 길길이 날뛰며 울었고 장인어른은 장모님 앞에 휴대폰을 던지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인간한테 체면이 어딨어? 남편 냅두고 자식들한테 창피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운 인간한테 체면이 어디 있냔 말이야. 너는 그놈이랑 따로 연락을 하고 만나는 순간 네 체면 네가 말아먹은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장인어른은 안방에서 큰 보스턴 가방을 하나 내어 오시더니 바닥에 넉마가 된 장모님의 옷들을 모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품에 던지셨어요. 나가라고. 나 싫다고 딴 남자 만난 여자 나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울며 불며 안 간다고 하시는 걸 어거지로 제 택시에 태워드리고 멀지 않은 아내의 큰 이모댁으로 모셨습니다. 어찌됐든 그날 거짓말로 했던 일이 현실이 됐네요. 쫓겨나 오갈 곳 없어 간 거긴 했지만
정말 큰 이모 댁으로 가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아내를 깨워 그날 있었던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설명을 했죠. 아내는 아직 이게 꿈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가 제가 방금 장모님을 큰 이모 댁으로 모셨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바람 피운 게 아빠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 나 이제 엄마 얼굴 두 번 다시 안 봐. 아니, 못 봐. 어떻게, 어떻게 아빠를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우린 뭐가 되는데? 아내는 주저앉아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장모님의 불륜이 저로 인해 가족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장인어른은 물론 바로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장모님이 댁으로 찾아가고 식당으로도 찾아갔지만 장인어른은 절대 장모님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마주쳐도 변호사를 통해 말하라는 말만 하셨고요. 장모님은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처남집과 저희 집에 찾아오셨지만 아내도 처남도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를 배신한 거나 매한가지인 장모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널 두고 바람 피운 거야? 이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외로워서. 근데 어떻게 자식 새끼들 중에 내 마음 이해해주는 것들이 하나 없을 수 있어? 엄마,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를 해? 뭐, 외로웠다고? 예전부터 아빠는 두고 혼자 등산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던 사람이 누군데? 외로워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지. 너, 네 아빠 성격 모르니? 그저 허허거리면서 재미 하나 없는 성격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루하게 살았는데 좀 사람 사는 기분 내면서 살고 싶어 한 게 그게 잘못이야? 그래서 사람 사는 기분이 바람 피운 거야? 아빠는 엄마의 모든 점이 다 마음에 들고 완벽해서 같이 살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눈 안 돌리고 산 줄 아냐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와서도 본인 잘못을 하나 몰라? 어쩜 그렇게 본인한테 관대해? 이렇게 몇 번을 아내는 왜 내 편을 안 드냐, 왜 아빠 마음을 같이 돌리려 하지 않느냐, 화풀이하러 온 장모님을 상대해야 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공격 대상을 바꾼 건지 장모님은 제게도 고함을 지르셨죠. 강서방, 자네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어떻게 바로 쪼르르 택시 몰아서 자네 장인 집으로 가나? 자네 나 물 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그날 물 먹은 건 오히려 장모님 불륜 현장 본 저하고 30여 년을 살아온 아내한테 배신당한 장인어른이세요. 뭐? 자네는 아주 자네만 예뻐하는 장인만 보이지? 어? 장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지? 자네 때문에 나 이혼하면 내 자식들 다 늙어서 헤어진 부모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그만 좀 해요, 엄마. 왜 애 아빠한테 화풀이를 해? 여기서 잘못한 거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나나 지훈이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배신한 엄마랑 헤어지는 게 아빠한테는 훨씬 나아. 어차피 아빠랑 엄마 이혼하면 나도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제발 더 이상 나 찾아와서 힘들게 하지 마요. 아빠 배신하고 딴 남자랑 놀고 다니는 엄마 보는 것만으로도 죽도록 괴로우니까. 아내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절대 장모님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끝내 장인어른은 이혼을 하셨고 장모님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들은 씁쓸하게도 제가 제출을 하게 됐네요. 장모님 휴대폰 속에 있던 사진과 대화 내용도 있지만 그날 택시한 블랙박스 영상과 제 증언도 필요했거든요. 장인어른은 그 증거들로 장모님과 이혼을 해 장모님은 무일푼으로 쫓겨나셨고 그리고 그 상간남 장모님의 불륜 상대였던 그 아저씨 또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던 게 밝혀졌어요. 그 아저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요. 장모님은 장인어른께도 또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결국 고향에 사는 동생 집으로 가셨다는 게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이혼을 한 후에도 장인어른을 찾아가 식당에서도 난리를 쳐서 결국 장인어른께서 영업 방해 때문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하셔서 아예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내나 저에게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긴 했지만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처남이 올해 초에 장모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300만 원을 보내줬다고 들었습니다.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평생 일은 안 해보신 분이 살기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건 한순간 욕망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잊은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신 거지만 장인어른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끝내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으니 절망하실 수밖에 없었죠. 식당도 안 나가보시고 다른 직원들한테 맡기고 집에서 술만 드셨는데 올해 2월에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요. 더 이상 방치를 했다간 장인어른께서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리실까 무섭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저도 행여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처럼 술독에 빠져 사람이 바뀔까 걱정이 돼서 기꺼이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합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인어른은 단번에 좋다고 말은 못하시고 우셨습니다. 늘 웃고 늘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던 큰 어른이었던 장인어른이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한심하게 이혼하고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저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힘들 때 장인어른께서 만사다 제쳐두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을 돕는 거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장인어른께서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장모님께 배신당했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저와 아내와 손자들과 함께 살면서 천천히 그 상처가 아물어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질 거라 믿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장인어른에게 입은 은혜를 장모님의 불륜을 폭로하면서 일부분이라도 갚는 게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장인어른께 은혜를 갚는 건 앞으로 함께 살면서 장인어른이 입은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저희 어머니께 그랬듯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장인어른께 고통을 주던 모든 기억과 상처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봄 소중한 사람들과 더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